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진단적 특징 및 부수적 특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는 DSM-4의 유아기 또는 초기 아동기 급식 장애를 대체합니다.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의 주요 진단적 특징은 음식 섭취의 회피 혹은 제한인데, 이는 적절한 영양적 필요 및 에너지 요구를 입을 통하여 섭취하는데 임상적으로 유효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주요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발현되어야 합니다. 증상으로는 현저한 체중 감소, 현저한 영양 결핍, 장관 식이 및 영양 보조제에 대한 의존, 혹은 심리 사회적 기능에서의 주목할 만한 방해, 체중 감소가 유의한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임상적 판단에 의거합니다. 체중 감소 대신 완벽한 성숙을 이루지 못한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발달 단계에 합당한 체중 및 신장 증가 추이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저한 영양 결핍 또한 임상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연관된 건강상의 결과는 거식증에서 보일 수 있는 심각성의 수준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체온증, 서맥, 빈혈 등의 심각성 수준이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 특히 영아에서는 영양 결핍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장관 식이 및 영양 보조제에 대한 의존은 보조 시기가 해당인의 적정 수준 섭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보조 시기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사례의 예로는 다른 의료적 질환이 없음에도 경비 위반 시기 없이 연명이 불가한 영아와 완전식품 보조제에 의존해야 하는 신경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 그리고 위루관을 통한 식이 혹은 경구 섭취원 완전식품 보조제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식사와 같은 일반적인 사회활동 혹은 장애로 인한 관계 지속의 어려움이 심리사회적 기능에서의 주목할 만한 방해를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는 이용 가능한 음식의 결여나 문화적 간섭으로 인한 경우, 예를 들면 종교적 금식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발달적으로 정상적 행동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애는 체중 및 체형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 더 잘 설명되지 않으며 현재의 의료적 상태 및 정신과적 질환에 의해서도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에게서는 음식 회피 및 제한이 음식 외형, 색깔, 향, 촉감, 온도 및 맛에 대한 극단적인 민감성, 즉 음식의 감각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제한적 섭취, 선택적 섭취, 까다로운 섭취, 인내적 섭취, 만성 음식 거부, 식품 기신증 등으로 묘사되어 왔으며 특정 브랜드 음식 섭취 혹은 타인의 음식 먹는 냄새를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식 회피 및 제한은 또한 목막힘,
외상을 남기는 장면의 목격 혹은 반복적 구토 등 음식 섭취 관련 부정적 경험 이후에 혹은 예상되는 경험에 대한 연상으로 인한 부정적 조건 반응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기능적 연하곤란 및 히스테리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되어 왔었습니다. 진단을 지지하는 부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섭식 행위 및 음식 자체에 대한 흥미 결여 및 그 결과로 나타나는 체중 감소 혹은 성장 지연 등 몇 가지 특성이 음식 회피 및 제한적 음식 섭취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린 영아의 경우 급식을 하기에 너무 졸리거나 고통스럽거나 불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영아 및 아동의 경우 다른 활동 대비 급식 중 주 양육자와 상호작용하지 않거나 배고픔에 관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에는 음식에 대한 회피 및 제한이 불안, 우울 및 양극성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보다 일반적인 정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 가끔은 음식 회피적 정동 장애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급식 및 섭식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불우후는 섭식 장애가 1차적으로는 체중이나 음식에 대한 집착이 주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기 개념의 장애라고 봅니다. 이 장애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무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며 자율성을 상실하여 자신의 신체적인 기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 환자들은 깊게 뿌리를 내린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완벽주의적 행동으로 방어하려고 듭니다. 이들은 음식을 조절함으로써 불안과 심리적인 문제를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발달상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영아 시기의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의 장애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아이의 필요에 따라 반응하기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필요에 따라 아이를 양육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받고자 했던 안심시키고 확신시키는 반응이 없을 때 건강한 자기감을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자신은 자율성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단지 어머니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 아동은 자신을 분리된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후에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은 스스로가 타인과는 다른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얻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질환의 임상적인 환자들의 역동은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 외에도 이 질환 사람들의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대중매체들이 모든 종류의 섭식 장애에 대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춤에 따라서 가장 날씬하고 독특하고자 하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증상으로도 보입니다. 메스터스는 일부 거식증과 경계선 성격 장애 간의 유사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아동이 주체감을 상실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자기를 발달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방편의 하나로 완전한 아동이 되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요된 역할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원한은 더욱 커지게 되고 오랫동안 발달시키지 못해왔던 진정한 자기를 비로소 주장하고 전면적으로 복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거식 증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거식증의 발달 가설들은 대부분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램포드와 레이디가 발견하였습니다. 이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아버지는 겉으로는 지지적인 것처럼 보이나 진정으로 딸이 필요로 할 때는 정서적으로 딸을 버린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아버지는 딸을 따뜻하게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딸에게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려 할 뿐 아니라 부모 모두 결혼에 대한 불만감을 지니고 딸에게서 정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드는 경우입니다. 급식 및 석식 장애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신역동 치료를 보면요. 거식증의 치료적 고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식증 환자를 치료하려는 임상가들은 치료 목적을 체중 회복으로 좁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가너 등은 소위 복선 치료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체중 증가를 위하여 섭식을 회복시키고 이 단계가 완성되면 두 번째 단계로 정신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단지 체중 조절을 위하여 고안된 교육적 방법을 사용할 때보다는 가족치료와 역동적 개인치료를 혼합하였을 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치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장기간의 개인적 표현, 지지 등의 정신치료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온 자기의 손상과 그에 동반되는 내적 대상관계의 왜곡을 다루지 않는 한 환자는 반복되는 재발과 입원의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의뢰 환자를 위해서는 개인치료와 함께 가족치료를 병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집단 정신치료 효과를 보이지만 몇 가지 자료를 보면 집단치료로 호전을 보이는 환자의 대부분은 성격 장애가 없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입원을 하는 것도 개인 정신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원치료 적응증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은 없지만 정상의 30% 이상 체중이 감소되었을 때는 입원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입원 상황에서 치료자가 환자 개인 상황을 고려한 치료 개입을 한다면 입원 치료 중에 대다수의 환자가 체중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병원 치료자들은 병원 환경에서 가족과의 갈등이 환자 자신도 모르게 재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치료자들은 환자의 부모처럼 강요하거나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환자가 체중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간호사는 음식 섭취에 대한 환자의 불안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고 자주 조금씩 음식을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통제 능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였다면 환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긍정적 강화를 꼭 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구토를 하거나 하제를 사용한다면 이를 꼭 지적하고 문제시하여야 합니다. 치료진은 체중을 지나치게 증가하게 하지는 않을 것임을 환자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해서 치료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개인 치료와 가족 치료가 입원 전에 시작될 경우에 입원 중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요 우울증의 진단 범주에 해당되는 환자인 경우에는 항우울제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약간의 우울 증상은 체중이 증가되면서 호전되기도 합니다. 정상 체중의 회복을 도모할 뿐 이로 인해 강한 불안을 무시하게 되는 단기 입원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표현 지지적인 개인 정신 치료는 환자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의 원칙은 이들의 치료에 유용할 것인데, 이는 거식증 환자의 정신치료의 기술적 원칙입니다. 먼저, 섭식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나친 노력은 피한다 입니다. 두 번째로, 치료 초기에는 해석을 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역전이가 발생하는 것을 주의 깊게 감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섭식 행동의 변화를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보리스가 관찰하였듯이 우리가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환자는 구원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환자는 거식증을 내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신치료자가 증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문제로 정의하는 데만 급급한다면 그 치료자는 치료 동맹을 형성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치료자처럼 환자의 부모도 거식증과 연관된 행동이 변화되도록 요구하며 또 그 기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치료자는 투사적 동일시를 통하여 부모와 연관된 환자의 투사된 내적 대상과의 동일시에 대한 강한 압력을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치료자는 그 압력을 행동화하고 하나의 부모상이 되는 대신에 환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화책의 하나가 섭식과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환자가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부모를 자극했던 것처럼 환자는 대화를 거절함으로써 치료자를 화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 초기에는 치료의 1차적 목적이 음식을 먹지 않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에 흐르는 환자의 감정적 장애를 이해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정신역동적 치료에서 주의해야 할 세 번째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환자의 섭식 행동과 관련되는 무의식적 소망이나 공포에 대하여 해석해 준다면 거식증 환자는 이를 자신의 인생 이야기의 또 한 번의 반복으로만 경험할 것입니다. 차라리 치료자의 임무는
환자의 내적 경험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자는 환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흥미를 가져야 하며,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발적인 인간이라는 치료자 자신의 생각이 환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명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에서 나온 행동과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치료자는 환자가 여러 선택사항을 알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어떤 행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 초기에 이러한 공감적이고 자아 건설적이며 지지적인 방법은 치료자를 온화한 대상으로 받아들이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브루흐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환자가 치료를 스스로의 긍정적인 품성을 발견하는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리스는 해석을 사용하는 데 약간 더 낙관적이기는 하지만 환자가 스스로를 알게 될 때까지는 해석을 유보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또 해석을 할 때라도 환자에게 직접 하기보다는 마치 일반적인 예를 제시하는 듯이 돌려서 함으로써 치료적 관계상에서의 거리를 유지하고 환자의 경계를 존중할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전이 유발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환자들은 부모가 체중의 회복을 원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치료자도 역시 불안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치료자는 환자의 체중 회복에 실패하면 남들이 자신의 치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이적 염려 때문에 치료자는 환자 부모와의 동일시라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개인 정신치료를 위한 이상적 상황에서는 체중 회복은 다른 치료자에게 맡기고 이 치료자는 기존의 심리적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 입원을 시킨 정신과 의사는 음식 섭취만을 관리하고 정신치료자는 정신치료만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전제로 하여 정신치료자와 치료진이 함께 협력하는 치료가 환자에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지침들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이대로 따른다고 해서 치료가 완벽하게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치료자들은 환자가 내부적으로는 치료 과정을 지연시켜 결국에는 다시 혼자가 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잘 참아내고 유연하면서도 끈기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식증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기관은 이 질병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장기간의 예후를 조사한 연구에서 거식증 환자의 약 14%는 자살이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병 4년 후 평가하였을 때 75%의 환자는 증상이 현저하게 호전되었다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식 및 섭식 장애의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섭식 장애를 지닌 이들이 자신의 몸매나 체중에 대해
그 가치나 중요성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들은 나의 가치는 다른 것보다는 몸매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몸매나 체중에 대한 생각에 골몰해 있고, 체중이 조금이라도 증가할까봐 노심초사하여 과도한 다이어트에 점점 빠져듭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거식증으로 인한 체중이나 극도로 절제했다가 한 번에 폭식하고 구토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자신의 외모에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고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실수도 인정치 않고 실패로 받아들이는 실무율적인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이 인지치료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음식에 집착하고 몸매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섭식장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낮은 자존감이 원인이 되어 더욱 외모에 집착하고 극심한 다이어트에 매달려 폭식이나 인위적인 배설을 하는 고리를 끊지 못합니다. 섭식장애 인지행동 치료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거식증인 경우 5일에 0.5에서 1kg의 체중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음식을 섭취하게 하기 위해서 환자와 치료자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환자 스스로 섭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강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폭식증 환자에게는 치료자가 다이어트의 피해를 상세히 설명해주며 구토를 금지하고 3 내지 4회로 나누어서 적당량의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식사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섭식 행동을 자기 관찰하여 일지를 쓰게 합니다. 예컨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구토를 했는지 일일이 일지에 적게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행동에 상당히 간섭을 하고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면 치료자는 가족 면담을 통해 환자의 정서와 개인적인 공간을 인정해주고 환자 자신이 알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자세를 가족에게 권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섭식 습관과 영양 상태의 지속적인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거식증 환자의 경우 체중의 증가에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잘 극복하여 체중의 증가에 따른 신체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거식증 환자는 이 단계에서 5일 동안 1에서 1.5kg을 증가하도록 영양 섭취 계획을 세웁니다. 이 단계부터 폭식증 및 거식증 환자들이 체중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에 대한 다양한 특성과 능력을 재검토하고 평가하여 자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지행동적인 접근을 도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거식증 환자는 2단계의 목표를 지속하면서 이상적인 체중의 90%에 근접하게 하고 대인관계 기술 개선과 섭식에 관한 자기 효능감의 증진 및 자신감 북돋우기에 역점을 둡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0장 우울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